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부분은 뭐냐면 압구정고 고등학교의 국어 시험의 특징, 그 다음에 그동안에 그러면 저는 어떻게 시험 대비를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시험 대비를 할 것인지, 점수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저의 뭐 실적이라는 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릴 거고, 가장 아까 궁금해하셨다라는 부분이 관리를 어떻게 해주느냐가 제일 많이 궁금하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제 설명을 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일단은 압구정고에 대해서 학교의 특징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지만 기존에 그냥 외부에서 듣던 내용만 가지고 판단을 하고 계시는 부모님들도 가끔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압구정고에 대한 오해 아닌 오해가 이제 첫 번째가 요즘에도 그런 말씀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압구정고는 시험이 좀 쉽다고 하던데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다른 학교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쉬울 때도 있고 당연히 모든 학교 시험이 문제가 그렇듯이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에는 저는 이제 현대고 담당 선생님하고 항상 시험이 끝나자마자 서로 시험지를 바꿔가지고 문제를 푼다거나 아니면 각 학교에서 논란이 되는 문제들을 서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으면서 이제 문제를 교류해가지고 풀어보긴 하는데 저는 현대고 문제를 보면 보기가 왜 이렇게 많냐, 문제마다 보기가 있고 보기가 너무 길다. 그런데 보기가 긴 거랑은 다르게 너무 허무하게 답이 나온다 라는 답을 되게 많이 해드렸고, 반대로 이제 저희 문제를 풀어본 현대고 선생님은 문제가 뭐를 묻는지를 모르겠다 라는 말씀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아이들이 하는 거기는 똑같이 하셨는데 선택지가 5개가 있으면 5개의 선택지 중에서 모든 학생들이 3개를 지워 나가잖아요. 그럼 2개가 남는데 그 2개 중에서 그 정답이 무엇인지에 대한 판단이 되게 애매하게 될 수밖에 없는 선택지를 많이 구성해요. 그거는 누가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게 문제를 출제하시는 선생님들의 주관적인 의견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좀 압구정고가 굉장히 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수능형 문제를 출제한다의 개념에 있어서도 어렵겠지만 결국에는 아이들이 국어를 가장 어려워하는 지점이 그 지점 2개 중에 무엇이 답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또 이제 그 중에서 답을 고를 수 있는 능력을 외워서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다라는 걸 명백하게 이미 시험을 보기 전에 말씀을 하시고 문제도 계속해서 그렇게 출제하시는 경향이 짙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특히 압구정고는 점점점 예전에는 사실은 중학교 아이들 시험 대비하는 것처럼 자습서, 그다음에 기본적인 평가 문제지, 그다음에 기출 문제를 계속 표준이 뭐 한 7, 8주 동안 풀리면 점수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됐었는데 그게 안 되는 시점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약 8년 전, 9년 전부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럼 제가 느낀 건 뭐냐면 국어를 열심히 해서 시험을 잘 보게 하는 시대는 이미 끝났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누구나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국어를 잘하는 아이가 결국에는 내신 시험도 잘 보게 되는 시험 문제들을 점점점 학교 선생님이 출제하시는구나 라는 거를 8년 전부터 저는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제가 항상 이 시즌, 예비 고일 시즌 때 제발 국어를 이제 내신 대비할 때만 열심히 해서 점수를 딸 생각하지 말고 평상시 이것저것 읽고 분석해 가면서 우리가 국어를 잘하는 사람이 되도록 한번 해보자라고 얘기를 하긴 해요. 근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수학도 해야 되고 영어도 해야 되고 그 와중에 국어를 내가 언제 이걸 하나하나 분석을 합니까? 라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사고력 자체가 없으면 이 말이 내가 지금 곤란한 게 2번하고 3번인데 2번하고 3번의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한 사고력이 없으면 결국에는 내신에서는 정답을 못 보는 상황이 많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들하고 내신 대비를 할 때에는 좀 분석을 좀 많이 신경을 쓰는 편입니다. 기계적으로 뭔가 기출문제를 많이 풀리고 요즘에 흔히 AI가 배출해내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OX 문제 같은 것들. 물론 그런 것들로 기본적인 내용 습득은 당연히 할 수 있겠지만 사람인의 문제, 그러니까 특정인의 주관적인 견해가 들어간 말을 사람이 저는 결국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걸 기계적인 어떤 문제풀이의 어떤 그 능력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평상시에 선택지를 하나하나 적절하지 않으면 이게 왜 적절하지 않은지 그럼 올바른 말로 바꿔봐라. 문제를 풀거나 과제를 해왔을 때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절대 쉽지 않다. 라는 게 가장 중요한 이제 포인트가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습 분위기가 어수선하다, 뭐 분위기가 좀 별로다, 흔히 얘기해서 노는 분위기다라는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하시고 또 그렇게 많이 알고 계시는데,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반 중에서도 수업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반이 있더라고요. 네, 이제 수업 분위기가 그런 아이들이 좀 특정 아이들이 몰려있다 보니 수업 분위기 자체가 약간은 흩어지는 분위기인 반도 존재를 하긴 하더라고요. 아이나 다를까 선생님들께서 들어가셔서 수업할 때의 내용이 확 달라지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이제 아이들의 필기를 바꾸면 그런 반의 친구와 아닌 반의 친구가 동시에 봤거든요. 근데 선생님은 동일한데 필기의 내용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선생님이 다른 줄 알았는데 선생님은 동일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수업을 해보면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것도 얘기해주고 저것도 얘기해주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왜 보통 2주 전부터는 선생님들은 머릿속에 그 시험 문제를 구상을 해놓잖아요. 그러면 저도 모르게 시험대 방향을 얘기를 해주는 상황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반 친구들을 잘 만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전체적으로 모든 반이 전부 다 어수선하거나 노는 분위기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학습 분위기가 좋은 반도 존재를 한다라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게다가 이번에는 아까 이제 어머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원래 작년에는 140명대로 출발을 했어요. 저도 깜짝 놀랐고 여태까지 시험 대비 하면서 전교 인원이 한 학년에 140명대인 건 처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는 일단은 선발을 200명을 했다고 하지만 등록을 할 때는 그 인원이 다 등록을 하진 않으니까 대부분 한 195명, 190에서 198명 그 사이에서 이제 시작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면 이번에는 그럼 1등급이 적어도 19등까지는 나올 수 있으니 작년보다는 해볼만 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이제 몇몇 어머님들께서 저한테 미리 주신 정보에 의하면 공부를 좀 잘하는 친구들, 낙중에서 잘하는 친구들이 전략적으로 선택을 했다. 또 원주중학교에서도 잘하는 친구들이 전략적으로 선택을 했거나 강제 배정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또 해주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작년보다는 잘하는 친구들이 좀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지금 이제 일단 들고 막상 또 시험 대비를 해보고 여러 가지 저희가 시험 대비하면서 단어 평가를 좀 봐야 확실한 수준은 알 수 있겠지만 작년보다는 상황은 나쁘지 않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내신 시험 경향을 분석을 해놓은 건데요. 지금 1학기 중간고사랑 제가 2학기 기말고사를 해놨잖아요. 작년 시험을 기준으로 4번의 시험 중에서 1학기 중간고사 1%씩 가장 낮았어요. 첫 번째 시험에서. 아이들이 시험 보고 나서 멘붕이었어요. 네, 이런 말을 들었죠. 선생님, 시험 되게 괜찮았던 것 같아요. 잘 본 것 같아요. 였어요. 시험 끝나자마자 문자를 보냈을 때는. 그러고 나서 이제 답지가 1시에 뜨거든요. 1시가 지나고 나서 전화가 오고 문자가 오는데 분위기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잘 본 줄 알았는데 막상 채점을 해보니 내가 생각했던 답이 아니었던 거죠. 그게 어디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냐면 지금 1학기 중간고사 칸에 보시면 현대시는 3작품밖에 출제가 안 됐죠. 그리고 고전시가가 한 작품인데 저것도 교과서의 메인 작품이 아니라 학습활동에 있는 고전시가. 그 유명한 동지딸 기나긴 마음입니다. 저건 사실 어려운 부분은 아니었어요. 그럼 문학이 차지하는 비중도 굉장히 낮았고 여기 교과서라고 써져 있는 부분 보시면 이제 흔히 화법과 작문에 해당하는 파트였어요. 이것도 이 선생님께서는 그냥 교과서 내용만 가지고 시험 출제를 하셨고 다만 문제 유형만 모의고사 유형으로 출제를 하셨더라고요. 그럼 어디에서 아이들이 가장 멘탈이 풀렸느냐? 바로 문법이었어요. 사실 문법 중에서도 가장 쉬운 부분이었거든요, 저 부분이. 저희가 이제 학생들을 1년 동안 가르치다 보면은 가장 쉬운 게 의문의 변동이에요. 아이들이 받아들이기에 가장 무난한 게 의문의 변동이었는데 물론 아이들이 연습 정말 많이 했어요. 저희 학원 학생, 우리 학원 학생들뿐만 아니라 뭐 여러 학원에서 시험 대비한 친구들 다 정말 의문의 변동은 기출 문제도 많고 연습시킬 수 있는 문제도 많고 정말 많이 연습을 했는데 항상 4번의 시험 중에 아이들의 실력 발휘가 가장 안 되는 시험이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열심히 준비한 시험이 중간고사인데 그 중간고사에서 본인의 실력이 가장 발휘가 안 될 때가 많더라고요. 첫 번째 이유는 너무 많이 떨었고 두 번째 이유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정말 정확할 것 같은데 뭔지 모르게 중학교 때랑은
뭐라고 표현할 수 없지만 시험 문제가 좀 달랐어요. 그러니까 뭐가 달랐어라고 물어보면 그게 뭐라고 표현은 못하겠어요만은 좀 다릅니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아이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저는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이 일단 오래 걸리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의문의 변동 같은 경우에 단어를 보기박스 안에 10개 정도를 주고 10개의 단어가 일일이 몇 번의 의문의 변동이 일어나는지를 다 세야 됐었어요. 그럼 사실 사람이라는 게 너무 빠른 시간 안에 그 모든 단어들을 기계가 아닌 이상 발음을 정확하게 하고 단계별로 하고 거기에 일어난 의문의 변동의 개수를 세다 보면 중간에 하나씩은 실수를 할 수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걸 정확하게 선생님께서 노려주셨던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의문의 변동은 사실은 너희 지식을 이길 수는 없어. 그러면 너희를 헷갈리게 할 수는 있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실수를 하게 만들 수는 있어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기서 엄청 많이 틀렸어요. 본인의 답이 답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채점을 해보니 본인의 답은 답이 아니었고 그럼 중간에 시험 끝나고 나서 답을 채점하고 나서 뭐지? 어디가 틀렸지? 하고 다시 보면 아! 내가 여기서 하나 빠뜨렸어. 이런 문제가 문법에서 굉장히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학기 중간고사가 정말 어려웠고 또 압구정고의 특징은 커트라인 점수를 잘 공개를 안 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컷 자체는 저희 학원 원생들을 기준으로 제가 이제 등수 이렇게 봤을 때 1학기 중간고사의 1컷이 놀랍게도 81 저도밖에 안 됐어요. 그게 저도 깜짝 놀랐었고 반대로 이제 2학기 기말고사를 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기 보시면 고전소설, 현대시, 현대소설 문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래도 중간고사 때보다 조금 높죠. 그런데 제가 지금 문법 파트를 마찬가지로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어요. 문법을 2학기 때 중간고사 때는 아예 시험을 안 받고 기말고사 때 다 몰아봤어요. 게다가 그거를 한글맞춤법하고 중세문법. 네, 그러면 항상 전략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모든 걸 항상 어디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모든 준비를 다 한 게 낫다. 이번엔 이게 많이 나오겠지, 어렵게 나오겠지 이 예측을 할 시간에 그냥 차라리 아이들이 당황하지 않게 이것도 잘해주고 저것도 잘해주고 이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의 특징이 동일한 선생님이었잖아요. 그런데 저는 동일한 선생님이 낸 시험 문제라고 느낄 수 없을 만큼 원래보다 너무 쉽게 냈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뭐 그렇게 막 열심히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한 여기 화법작문 파트에서 외부 지문까지 비문학 지문이었거든요. 그게 그것까지 같이 출제를 하셨다. 그래서 결론은 어머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여기 교사의 개별성이라고 써놨잖아요. 알 수가 없어요. 특히 압구정고는 정해진 바가 하나도 없어요. 동일한 선생님이 하셨다 하더라도 이 선생님이 똑같은 범위와 똑같은 난이도로 시험을 출제할 것이다라는 걸 절대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어떻게 시험 대비해 주실 건데요? 항상 저희는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시험 대비하기 전에 수업을 한다 동시에 이제 제가 아이들을 정해줘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200명도 되니까 예를 들어 A, B 이렇게 나눠져 있으면 A 선생님을 A 과목을 한 선생님이 하실 것 같지는 않아요. 작년에는 근데 한 선생님이 다 했어요. A는 한 선생님이 다, B는 또 한 선생님이 다. 근데 이번에는 작년보다는 반 인원, 그러니까 뭐 학생 수가 많을 거니까 아마도 A를 담당하는 선생님도 두 분으로 나눠서 갈 수도 있다. 그렇게 된다면 똑같은 A 과목이지만 이제 다른 선생님도 것들의 필기를 다 받아서 종합적으로 수업의 내용을 봐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선생님들에 따라서 같은 동일한 선생님이라 할지라도 동일한 시험 범위도 아니고 동일한 난이도도 아니다, 유형도 아니다. 정해진 바가 없다. 그러니까 비정형적인 범위다라고 써져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 때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 1컷이 아까 말씀드린 81점. 근데 2학기 기말고사가 제가 봤을 때 4번의 시험 중에 좀 가장 쉽게 출제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1등 컷이 저 97점이라고 해놨잖아요. 이게 저희 원생 기준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컷을 말씀 안 해주시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건 뭐냐면 저희 학원에는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저희 학원은 공부를 좀 하고자 하는 친구들이 다니는 학원이다 라는 이미지가 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저희 학원에 최상위 반에 있었던 지금 2학년 된 친구들을 보면 뭐 이과 중에서 1등, 문과 중에 1등 남학생, 여학생들 중에서는 이과 중에 1, 2등 이렇게 다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100점을 다 받았거든요. 제가 저희 원생만 그 당시에 2학기 마지막 기말고사 때 저희 원생 친구들만 최상위 반에서만 100점이 4명인가 5명이 나왔고 그 다음에 한 3, 4명 정도가 하나밖에 안 틀렸어요. 그 제가 뭐라냐면 야 100점 너무 많다. 우리 학원이 이렇게 많으면 다른 학원도 많겠네. 종교생으로 봤을 때 100점 너무 많은 거 아니야? 근데 그 당시에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다른 학원에도 물론 있긴 있을 텐데 얘네들은 자기네끼리 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면 시험 끝나면 다 정보가 자기네끼리 있더라고요. 뭐 어느 학원에서 100점이 있다는 이렇게. 왜냐하면 다른 과목도 이제 같은 학원에 다니니까. 근데 예를 들어 다른 학원에서는 100점이 있긴 있는데 한 명? 있다고는 일단 얘기를 들었어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한 건밖에 없을 리가.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닌데 우리 학원이 많으면 다른 학원들 많을 거야 한번 알아보자 라고 한 상태에서 이제 일단 당하기 시작이 된 거였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2학기 개말고사가 가장 쉬웠다. 그런데 또 생각보다 저는 쉬웠다고 하고 아이들 저희 학원 원생들은 잘 봤지만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100점이 되게 많았다고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5월 기준으로 봤을 때 97점이다. 마지막 기말고사 컷이 97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 등급 컷 말씀을 드렸고, 저희 학원에서 이제 시험 대비를 했을 때와 제 이제 관리적인 측면이 어떤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차례예요. 결론적으로 저희가 가장 궁금하셨던 거. 일단은 뭐 모든 학원이 다 자체 제작한 교재로 수업을 하는 건 당연한 거지만 그런 게 있잖아요. 교사용 자료에다가 뭔가를 더 씌워서 한다든가. 저는 그렇게는 절대 교재를 사용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사용을 하면 일단 아이들이 필기할 구석이 없어요. 다 써져 있더라고요. 그럼 이 아이들은 이제 이렇게 손을 띄고 듣고만 있다가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고 듣고만 있으면 졸리잖아요. 뭐가 중요한지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 요즘 아이들은 되게 신기한 게 밑줄을 그어라고 해야 보이더라고요. 정말. 저희는 듣다가 내가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면 밑줄을 긋잖아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이거 그어야 돼. 밑줄 형광펜, 이건 형광펜, 이건 그냥 색깔 있는 펜.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을 해줘야 아 이게 중요한 거구나라고 밑줄을 긋고 이거 써야 돼. 거기 없어. 수박을 써야 되는 거야 라고 일일이 하나하나 찝어줘야 요즘 아이들은 아 이걸 써야 되는구나 이렇게 알아듣고 필기를 하고 정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자체 제작한 교재를 보면 중요한 것들은 괄호가 뚫어져 있다든가 색깔을 다르게 해놨다든가 명확하게 표시를 해놓는 걸 자체 당연히 그 안에는 학교 수업 내용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친구 거만 받은 게 아니라 여러 친구 거를 받아서 공통적으로 눈에 띄는 내용들을 교재에다가 이제 집어넣어서 1차로 할 때는 일단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 2차, 3차 교재가 계속 나와요. 2차, 3차로 갈 때, 3차로 갈 때쯤 확 눈에 띄어요. 뭐가 눈에 띄냐면 아 이게 학교에서 강조한 거구나. 그러면 최영 선생님이 처음에 강조했던 거 학교에서 계속 강조했던 거 결국 그런 게 이제 시험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체 제작한 교재로 수업을 한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고 이제 수업 끝나고 다른 학원도 마찬가지겠지만 단원 성취도 평가를 봅니다. 이제 이거를 보는 이유는 아이들은 굉장히 싫어해요. 시험 보는 건 좋은데 선생님 문자 좀 안 보내면 안 되냐. 어머님들한테 맨날 혼난다. 연습 안 하니 그런 긴장감의 100배가 실전이야. 잘 달래가면서 알아서 내가 어머님한테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 너무 푸시를 하지 않도록 얘기를 해줄게. 어떻게 그러면 시험 안 볼까? 그러면 아니 그것도 아니에요. 문제를 풀고 연습을 하는 건 좋은데 안 혼날 수 있게만 해달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알겠어 라고 살살 달래가면서 또 보면 되게 예뻐요. 귀여워요. 그럼 또 받아들여요. 진짜죠. 하고 또 열심히 하고. 이 단원평가가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기출문제가 일단 들어가 있고 예상 문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시간을 재고 문제를 풀면서 저는 항상 몸에 10분 단위를 익히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 10분 단위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10분이 어느 정도인지 체화시켜야 되니까 이거는 싫어도 봐야 돼. 어머님한테 혼날 때는 이유가 있겠지. 그럼 혼나기 싫으면 복습을 하면 돼. 너가 못하겠으면 내가 시켜줄게. 와서 또 해. 저는 사실 여러 번 부르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클리닉을 하는데 어떤 친구는 1시간밖에 클리닉이 안 돼요. 그러면 수요일 1시간? 그럼 또 언제 1시간 되지? 그럼 그때 또 와. 아니면 어떤 친구는 저는 그냥 하루에 몰아서 다 하고 싶어요. 그래? 그러면 너는 하루에 몰아서 다 하고 가. 이렇게. 아이들 상황에 따라서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어떤 친구는 한 번 그냥 길게 하면 집중도가 높은 친구가 있지만 어떤 친구는 길게 해봤자 뒤로 가면 갈수록 머릿속에 남는 게 없어가지고 이 친구는 짧게 가는 게 좋겠다. 짧게 여러 번 시키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아이들에 맞게 제가 클리닉을 조정해서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단원평가 굉장히 중요하고 클리닉 중요하다. 클리닉은 이따가 뒤에 제가 시간표를 보여드리겠지만 이제 학교 끝나고 다른 학원 넘어가는 그 사이에 짬을 내가지고 와가지고 클리닉을 진행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여태까지 제가 진행을 했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수능과 관련된 거라서 어머니들께서 책자를 보시면 해결될 것 같고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저희 정규 수업과 관련된 것들까지 같이 배우는 거고, 이게 이제 저희 그 시험 대비할 때 실질적으로 사용했던 교사용 교재예요. 샘플로 제가 하나 거기다가 넣어놓은 건데, 그것도 참고하시고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잠깐 넣어놨고, 반이 이렇게 2개 정도 반이 진행이 되는데, 일단은 통합반이라고 되어 있는 반의 그 명칭이 왜 통합반이냐면, 사실은 일요일 반이 최상위 반이기도 하고 최상위 반에 들어가야 될 친구들 중에 다른 과목과 시간이 겹쳐가지고 안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사실 통합반으로 들어가서 수업을 해도 된다. 왜냐면 제가 들어가서 수업하는 건 똑같아요. 그리고 교재도 똑같고 시험 보는 거 똑같고 클리닉 들어가는 거 똑같아요. 그럼 이제 어머니들께서 그럼 뭐가 다른데 뭐가 다르냐면 그 반을 구성하는 인원이 조금 달라요. 통합반 같은 경우에는 1등급도 어떤 때는 시간이 안 돼서 통합반에서 수업할 때도 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1등급이 아닌, 그러니까 내신으로 따지자면 3등급인 친구들도 저 반에서 수업을 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다만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래서 아마 제가 좀 더 많은 학생들을 데리고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로서는 제 나름대로의 신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통합반이라고 하면 어머님들께서는 잘못 이해하실 때 누구나 그냥 오대기 작등에 다 들어가는 반이라기보다는 저는 솔직히 그렇게 만약에 아무래도 제가 처음에 멋모르고 어떤 친구를 받았는데 그 친구가 반 분위기를 흐린다. 흐릴 때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 반의 분위기를 흐린다라고 한다면 저는 원장님은 속이 쓰리시겠지만 제 나름대로 우리 학원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아 라고 단호하게 학생한테도 얘기를 하는 편이고 어머님들께도 사실은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그 학생도 사실은 제가 안 맞을 수 있거든요. 왜냐면 저는 안 되면 될 때까지 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학생은 기본적으로 시키면 되는 걸 여러 번 목격을 했어요. 그래서 놓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보이는 친구들은 그냥 포기가 안 되는 성격이라서. 근데 제가 안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친구는 정말 여러 번 지켜보고, 하지만 과제 안 해온다거나 수업 시간에 매번, 그러니까 조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엎드려 서 있는 건 잔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는 열심히 뒤에서 하는 친구도 의욕을 잃게 만들게 되더라고요. 그런 친구들. 그다음에 지각과 결석이 잦은 친구. 예를 들어 연달아 영상 2번은 안 돼. 저는 영상도 사실 학원에 와서 보게 하거든요. 집에서 영상을 보겠더니 이렇게 오더라고요. 제가 2주 전에는 감기가 심하게 들어가지고 목소리가 전혀 안 나왔었어요. 그래서 얘들 어떡하지? 뭐 소리가 안 날 텐데 상관없어요 이러는 거야 학생이. 왜 상관없었더니 어차피 이게 네. 들으면 선생님 지금 목소리랑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럼 너 여태까지 그렇게 봤어요 이상? 안 예뻐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꼴을 저는 못 보겠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들이 일단 제가 데리고 있는 학생들은 현대분들은 항상 신기하다. 지각을 잘 안 하고 결석을 잘 안 해요. 그리고 안 자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서서 하게 해요. 너무 졸리면 이거를 뒤에 가져가서 서서 해. 처음에 좀 창피하겠지만 하다 보면 아마 집중 잘 돼서 좋을걸? 그리고 영상도 와서 보게 하니까 쌓이는 게 없어요. 자, 제가 왜 영상을 와서 보게 하냐면 학생들이 이런 심리가 있더라고요.
한 주를 못했다는 건 국어만 못한 게 아니잖아요. 영어 수학 다 못했어요. 그러면 거기서 못 들은 수업과 숙제 양이 어마무시해요. 이게 사람이 내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면 적당하게 거짓말하고 여기 뭐 언제까지 해갈게요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할 게 너무 많이 쌓이니까 애가 결국에는 도피하더라고요. 그래서 아프다는 핑계를 계속 대면서 결국에는 공부에 손을 놓게 되는 걸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사실 잡아줘도 괜찮아. 와서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자. 이렇게만 잡아줘도 그 고민이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많이 봤기 때문에 네가 밀리는 게 난 싫어서 내가 부르는 거야. 그리고 본인이 처음에 올 땐 되게 싫어하는데 와서 그 자리에서 보고 제가 필기 확인하고 질문할 거 이제 한번 해봐봐. 그러면 본인도 깔끔하게 끝나고 가니까 한결 마음이 가벼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영상도 이제 와서 보게 하는 편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친구들, 안 하려고 하는 친구들은 일단은 여러 번 기회를 줬지만 한 3번 정도의 기회를 줬지만 안 하려고 하는 친구들은 사실은 제가 조금 저도 이제 못하겠습니다라고 어머님들께 정중하게 말씀드리고 하는 편이라 만약에 통합반에 우리 애가 최상위반 성적인데 시간이 안 돼 통합반에 보냈다. 근데 만약에 반분의 2가 이상하면 어쩌냐라고 걱정하실 테지만 제 나름대로 그렇게 거르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최상위반에 들어가려면 일단 당연히 입학고사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입학고사 점수 중에서 1등급, 2등급인 친구들이 최상위반에 보통 들어가게 돼 있는데 간혹 가다가 3등급인 친구들도 제가 들여보내긴 해요. 비문학 독해력이 좋은 친구들은 3등급이지만 다른 거에 비해서 비문학 독해력이 좋은 친구들은 최상위반에 들어가서 수업을 하자라고 하고 또 하나는 일단 입학고사를 못 봤어요. 그래서 통합반에서 시작을 했는데 제가 수업을 한 번 정도나 2번 정도 1, 2주 정도 해보고 아이의 이 수업 태도나 아니면 과정을 해오는 정도를 보면 그 아이가 입학고사를 봤을 때 그 컨디션이 좀 안 좋았을 수도 있겠다는 판단이 되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친구들은 제가 제 나름대로 상담을 진행하고 해서 바로 최상위반으로 이동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거는 아이의 특성에 따라서 반이동은 3월달에 내신반으로 가게 되면 반이동은 제가 제 나름대로 조절이 가능하다는 거 말씀드릴 수 있고 반대로 그럼 최상위반에서 통합반으로 갈 수도 있지 않나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최상위반에 있는 친구를 야 너 너무 안 하는 것 같아 라고 이제 뭐 협박을 할 수 있으나 내려가 이러면 누가 학원을 다니겠어요. 반대의 경우는 있지는 않고 최상위반 아이들은 3월달부터 정말 아이들이 알아서 스스로 열심히 잘 합니다. 그래서 반이동은 가능하다. 클리닉은 수목금 중에 제가 진행을 하는데 간혹 가다가 주말 같은 때도 1시간 다니는 분들도 있어요. 밥을 안 먹으면 돼요, 제가. 어차피 밥을 먹고 수업을 해봤자 저도 집중이 안 되는 편이라 제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을 1시간 정도를 이제 줄이면 아이가 1시간 동안 와가지고 주어진 범위를 공부해서 OX 같은 거 하기 딱 좋더라고요. 그래서 주중에 정말 시간이 안 되면 그런 방법도 있다. 그래서 클리닉 시간이 이때만 있는 건 아니고 주말에 1시간씩도 가능하긴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머님들께서 이제 그 설명회를 자주 다니시다 보면은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들으실 거예요. 저는 정말 거짓말 안 하게요. 그러니까 모든 학원에 잘하는 아이들, 못하는 아이들, 성적이 중간대인 친구들 다 섞여 있는 건 어느 학원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저희 학원에 잘하는 아이들이 다 있습니다. 저는 그런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 학원에도 잘하는 친구들, 중간, 그렇지 않은 친구들 다 섞여 있고요. 어떻게 하느냐, 친구가 어떻게 하느냐, 또 제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전 앞으로가 중요하다고 보는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뭐 다 맞은 친구를 몇 명 데리고 있다. 1등급인 친구를 학원에서 저희가 다 데리고 있다가 왜 중요할까 그게? 전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 가장 중요한 거는 학생이 마음 편하게 이 선생님을 믿으면 내가 믿고 따라가면 앞으로 국어를 꾸준하게 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선생님이 뭘 하자라고 했을 때 믿음이 있어야 따라올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도 사람인지라 그럼 선생님한테 맡기면 저희 아이가 국어를 무조건 잘할 수 있게 될까요? 저도 그 마음은 정말 간절해요. 어찌 보면 어머님들보다도 정말 더 간절하죠. 왜냐하면 저는 저의 간판이니까 어머님들의 아이들이 저의 간판이기 때문에 저야말로 모든 아이들을 다 잘하게 만들고 싶은데 아이를 웬만하면 포기하지 않고 아이가 웬만하면
이 선생님을 믿고 3년 동안 믿고 따르면 잘할 수 있겠다라는 믿음을 주는 선생님이라고 저는 그 부분은 확신을 드릴 수가 있고,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만약에 아이를 믿고 맡겨주신다면 저도 책임감을 가지고 아이가 자신감을 가질 때까지 끝까지 열심히 성실하게 지도를 할 수 있다. 그 점만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머지 것들은 사실 저는 동마디의 말보다는 결과물로 어머님들께 보여드리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중간중간에 이제 제가 문자 발송 같은 거 할 때 제 개인 핸드폰 번호를 남겨드려요. 왜냐면 제가 이제 하다 보니까 클리닉하고 주말에 밥도 못 먹고 하다 보면은 저도 마음 굴뚝 같은데 전화를 드릴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머님들께서는 애타게 또 전화를 기다리시는 분도 계시지만, 반대로 이제 그 일하시는 분들은 자꾸 일을 하는데 전화를 하면 또 그걸 또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전화번호를 문자로 남겨드리면 어머님들께서 궁금한 점이 있다, 전화를 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아이에 대해서 상담을